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스림입니다. 2차 대전 영화를 보고 나서 흥미가 생겨 전쟁사를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사실은 독일의 무기가 그렇게 연합군 대비 뛰어나지 않았다 라는 사실입니다. 일본 대비해서 미국은 모든 면에 뛰어났고 오히려 전쟁 초기 영웅인 메가더가 개판을 치는 바람에 오히려 일본이 더 강해 보였다 같은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의 주력으로 싸운 해상 전략과 해군 항공 전략을 비교해보면 그 잘난 일본의 야마토를 중심으로 한 전함 세력은 미 해군 태평양 전략에 비해 개털 수준이었고, 전쟁 초반 한참 날리던 제로센 역시 띄엄띄엄 만든 항공기로 제대로 한 방만 맞으면 전투 불능은 고사하고 조종사의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는 최악의 전투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제로센에 비해 방탄, 내구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도록 설계된 F4F 와일드캣은 1대1 승부에서는 밀렸고, 전쟁 후반 엔진을 대폭 강화한 F6F 헬캣과 F46 홀세아가 나타나면서 역전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일단 해군 대 해군으로만 보기에도 일본군은 한 방만 맞으면 불쏘시개가 되는 종이 비행기 제로센으로 미군을 압도했지만 일본은 처음부터 미군의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전투기의 필수적인 방탄판과 방루 설비를 빼고 골 쪽까지 구멍을 뚫어가며 말도 안 되는 경량화를 통해 성능을 끌어올린 일본의 제로센을 태평양 전쟁 초기부터 압도하는 전투기가 또 있었죠. 바로 오늘 소개할 P-38 라이트닝입니다. P-38 라이트닝은 아재들에게 가장 익숙한 전투기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1942, 1943 오락실 시절에 수많은 일본 전투기와의 전투를 수행한 전투기죠. 한때 갤러그에서 벗어난 알록달록한 전투기의 기체를 보여준 당시의 역작이었죠. 시작하면서 배틀 오브 미드웨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게임. 그런데 미드웨이 전투에서는 P-38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게 또 함정이죠. 그리고 P-38은 미드웨이 때 싸운 미 1 양측 해군의 속도도 소속되지 않은 미 육군의 항공대 소속이라는 것도 역시 함정입니다. 당연히 육군 항공대니 항공모함에 내려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캡콤은 주인공 기체를 P-38로 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다른 기체와 구분되는 특이한 기체 모양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전투기로 사용된 미드웨이 해전의 기체는 F4F 와일드캣이나 P-45 호크인데, 단발 전투기는 당시 그래픽으로 단발 일본군 전투기와 구분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르게 생긴 전투기가 필요하게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이야기하겠지만 육군이라는 치명적인 차이 이외에는 미군 그리고 태평양 전쟁의 영웅이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존재하는 사실이니까요. 어설프게 구분되지 않는 전투기보다 확실하게 다르게 생긴 P-38 라이트닝이 주인공 기체로 더 나은 선택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P-38은 여러가지로 미군에게 영웅성을 가진 기체입니다. 독일의 에이스에 반해서 미국은 전쟁을 유럽과 태평양을 동시에 이끌어왔지만 에이스 파일럿의 숫자가 적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여유가 있는 전쟁을 했기 때문이죠. 독일과 일본은 에이스건 뭐건 간에 격추되어 전사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전선에 붙잡아두고 전쟁을 수행하게 했지만, 미군의 경우 어느 정도 복무기간이 채워지고 전과가 쌓이면 후방에서 교관으로 경험을 전수하게 할 정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미군은 에이스가 적을 수밖에 없는 대신에 전후에 생존한 에이스는 일본과 독일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그 중에서 1위 리처드 봉의 전투기가 바로 이 P-38 라이트닝입니다. 에이스라 함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전투기를 격추한 파일럿이고, 그를 위해서는 날렵한 전투기로 적기를 잡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지만, 쌍발 엔진의 대형 전투기를 몰고 미군 최고의 에이스 자리를 꿰찼다는 것은 좀 이상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태평양 전쟁에서 맞붙은 미국과 일본 전투기의 특성에 기인한 큰 이유가 있습니다. 성능에 비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P-38의 또 하나의 큰 역사성, 바로 진주만 공격 미드웨이 해전의 최고 지휘관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주독을 사살한 전투기입니다. 주요 전사에서 최고 사령관이 암살을 당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함대를 이끌다가도 기함이 폭발하는 경우에도 지휘를 위해서 빠져나온 것이 일반적인데, 야마모토 제국은 남양 군도 시찰 중에 정보가 새어나가는 바람에 항공기가 격추되면서 허무하게 전사합니다. 진주만 폭격과 미드웨이 해전을 지휘하고 미국 유학을 통해서 미군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지휘관의 죽음은 향후
일본의 전쟁 운영뿐만 아니라 전후 어떻게 피해 없이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뼈아픈 손실이었습니다. 이 작전을 수행한 미군의 전투기 역시 P-38 라이트닝이었죠. 이 작전은 뛰어난 공중전 능력보다는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전투기로서 P-38의 특성에 인해 부여된 작전이었고, 원거리 비행 능력에 높은 무장 집중도를 가진 P-38은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의 일본군 최고 수뇌를 불교의 기구로 만들어버립니다. 태평양 전쟁의 상공에서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가진 전투기가 맞붙게 됩니다. 하나는 1차 대전 교리를 2차 대전의 전투기 기술로 풀어낸 제로센 전투기와, 다른 하나는 2차 대전부터 나타나는 교리를 당시 최신 기술로 구현한 P-38 전투기입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의 공중전은 엔진의 성능이 떨어지고 양력을 얻기 위한 저항이 높았던 만큼 고도와 속도를 이용한 3차원적인 전투보다는 선회를 이용한 수평적인 기동을 통해서 우위를 잡아 적을 격추하는 전투의 형태가 주를 이루었어요. 이런 교리를 구현한 단엽기가 당시 일본의 전투기였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는 최선의 선택이었죠. 고출력을 낼 수 없는 엔진 기술, 그로 인한 경량화 설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회력 전투에 특화된 제로센은 꼬리잡기 선회력에서 발군의 능력을 보이게 됩니다. 미국에 비해 낮은 기술력과 공업적 생산 능력을 만회하기 위해 여러가지 꼼수가 적용되고, 이는 숙련된 파일럿의 전사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기회가 있으면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로센에 대해 대전 초기의 미 해군 전투기 F-4F 와일드캣은 선회 전투로 말려 들어가면 제로센에게 격추되는 일이 자주 발생했었고, 이런 전투 경험으로 인해 미군 조종사들에게는 제로센은 공포의 대상이었죠. 아직도 일본 우익들에게는 당시 떠오르는 미국과 대등하게 싸운 전투기라는 자부심을 가지는 제국주의 일본의 아이콘으로 제로센을 자리매김하게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태평양 전쟁 초기 미군 조종사들은 적지 않은 F-4F 와일드캣 전투기가 제로센에게 격추되지만 실제로 격추비는 제로센이 와일드캣을 능가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태여 정신을 차린 미군이 제로센에게 유리한 선회전에 들어갈 필요도 없었죠. 200마력도 안 되는 엔진 출력의 1차 대전과 비교도 안 되게 발전한 전투기 엔진의 출력은 1500마력을 가뿐하게 넘어섰고, 고도와 속도를 회복하기 어려웠던 시대와는 다르게 빠르게 상승하고, 상승 이후 에너지와 엔진 출력을 속도로 변환해서 싸우는 전투가 2차 대전의 유럽 전선에선 이미 줄을 이루고 있었죠. 상대방의 꼬리를 잡고 사격을 통하여 적을 제압하는 공중전에서 3차원 공간에서 높은 고도, 빠른 속도를 이용해서 싸우는 것으로 전쟁의 형태가 바뀐 거예요. 이미 유럽에서는 이런 형태의 전투가 줄을 이루고 있었고, 전장 영화를 보면 공격하는 전투기가 상대방 위에서 아래로 스쳐 지나가면서 공격하는 씬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투가 태평양 상공에서 수행되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미 해군의 주력기인 F-4F 와일드캣은 1200마력의 엔진을 탑재한 상태에서 함재기가 필요한 것을 이것저것 붙이다 보니 전비 중량은 3.4톤에 가까운 무지막지한 중량이 되어 제대로 상승력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았던 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된 기체는 리벳을 사용하여 접합하는 등 공기의 저항이 커서 고도를 속도로 바꿀 때 속도의 감소가 커지게 됩니다. 다시 속도를 고도로 전환할 때 높은 감쇄 비용이 발생했죠. 한 번 공격 이후에 잃어버린 고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엔진 출력과 기체의 저항으로 다시 회복하기 힘들었습니다. 반면에 제로센은 엔진 출력은 1000마력도 되지 않았지만 극도의 다이어트로 2.4톤도 되지 않는 전비 중량으로 상승력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극도의 다이어트를 위해 골조에 구멍을 뚫는 등 골다공증이 있었고,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 가속하게 되면 날개가 두 동강이 나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게 됐죠. 하나는 힘이 없어서, 하나는 기체가 못 버텨서 에너지 파이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미 육군 항공대가 사용하던 P-38은 전혀 다른 형태의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특성을 보여줍니다.
미군 특유의 높은 강성의 기체, 쌍발 엔진의 터보 차저가 뿜어대는 무지막지한 상승력은 이전에 미 해군기와 제로센이 흉내낼 수 없는 에너지 파이팅을 보여주게 됩니다. 뛰어난 엔진 출력으로 높은 고도를 점유한 후 제로센을 발견하면 기관총을 공격한 후 속도를 기반으로 이탈하는 부맨줌을 쓸 때 제로센은 그저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설계 형태 특성상 날개가 아닌 기체 중심에 집중된 기관포는 밀집 대용으로 조준점이 모아졌고 강력한 20mm 탄은 단 한 방만 맞아도 제로센은 불덩어리가 되어버렸죠. 그렇다고 극강화하는 P-38을 발견한 제로센이 정면에서 1대1로 달려들 수도 없었습니다. 미군 기체답게 무지막지한 반탄 능력을 가진 전투기를 정면으로 붙었다가는 한 방만 제대로 맞으면 그대로 격추되어버리는 제로센은 정면 승부로도 어려웠죠. 당시 공중전의 일반적인 영점 거리는 200에서 300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로센의 최고 속도는 시속 533km, 라이트닝이 급간하는 경우는 700km를 훌쩍 넘습니다. 시속 200km 이상의 속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초속 60m 이상의 차이로 발생하고 공격을 받는 제로센이 어찌어찌 피한다 해도 3초만 지나면 P-38 라이트닝은 제로센의 사격권 밖으로 벗어나 버린다는 의미죠. 이 과정도 제로센이 최고 속도로 날아가고 있을 때 이야기니까 실제로 제로센은 고고도에서 떨어지는 P-38의 공격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쥐어터지고 있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관총을 피한다 해도 P-38을 쫓아가서 요격할 수 없습니다. 수평 최고 속도도 100km 이상 차이가 나는 P-38이 위치 에너지로 가속한 속도를 따라 붙다가는 제로센의 골다공증 날개가 두더건강이 나버릴 테니까요. 제로센의 입장에서는 그저 피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대전 초기에 기체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몇몇 미군의 조종사가 선회전에 끌려 들어가면서 격추된 기록이 있지만 태평양에서 미군은 P-38을 사용하여 일본군 전투기를 무려 1700대를 격파하게 됩니다. P-38 라이트닝의 특징은 강력한 쌍방 엔진의 말도 안 되는 출력, 기수에 집중된 화력, 토크 없는 프로펠러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본군 전투기 대비 강력한 방탄 능력이야 미군 전투의 공통적인 특징이니 따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쟁 후기로 가면서 쌍발 엔진의 출력을 합한 것만큼 강력한 단발 엔진을 탑재한 전투기들이 나타나면서 빛이 좀 바라긴 했지만 대전 중기 그리고 태평양 전쟁 초기까지만 해도 견줄 데 없는 최강 출력의 전투기였습니다. 이런 출력은 상승, 극강화 공격, 고속 이탈, 상승을 반복하는 에너지 파이팅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고 공교롭게도 상대방인 제로센은 수평 속도에는 엔진 출력의 문제로 극강화 속도에서는 기체 강도의 문제로 따라오지 못하게 되면서 대놓고 농락하는 일방적인 전투를 벌일 수가 있었습니다. 기수 전면에 프로펠러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기수 전면에 프로펠러가 없고 공간이 확보된 P-38은 모든 기관총이 기수 전면에 배치되어 화력의 집중도가 높아서 일본 전투기가 단 한 방이라도 명중하게 되면 박살이 나는 12.7mm, 20mm 기관포를 배치해서 전투 시에는 화력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지상 공격을 위해서는 날개 부분에 로켓과 폭탄을 장착할 수 있었고 이 사실은 태평양 상공에서 제공 전투기뿐만 아니라 유럽 상공에서 근접 지원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다목적기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펠러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크에 영향이 없는 기체였습니다. 기수 중간에 프로펠러로 인해 발생하는 토크는 늘 문제였지만 단발 항공기의 당연한 문제인지라 파일럿이 알아서 극복해야 되는 기본적인 조종 행동이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 당시 프로펠러가 발생시키는 토크는 의외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했어요. P-38은 당연히 기체 중심에 프로펠러가 없으니 프로펠러의 영향으로 인한 토크가 당연히 없을 텐데 항공기가 어느 정도 운동 에너지를 가진 상태에서 프로펠러의 회전력은 문제가 크게 되지 않았지만 속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강력한 프로펠러의 토크는 항공기가 추락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합니다. 날아가다 운동 에너지를 잃게 되면 어느 순간 기체가 뒤집어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는 적기에 좋은 먹잇감이 되어버리죠. 이런 일반적인 전투기와는 다르게 P-38은 쌍발 엔진이라 토크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심지어 엔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기에 완벽하게 토크가 상쇄됩니다.
2차 대전 초기 독일 공군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쌍발 전투기 BF-110의 경우는 동일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엔진으로 인해서 단발인 BF-109 정도는 아니지만 토크의 영향을 받았죠. P-38처럼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기 위해서는 엔진의 부품이 각각 달라야 됩니다. 전시에는 단순한 보급 체계를 위해서 웬만하면 부품을 단순하게 가져가는 것이 원칙인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기 위해서는 모양은 같지만 엔진의 회전 방향이 다른 두 개의 엔진을 구성해야 합니다. 즉 좌우측 엔진의 부품이 다르게 생긴 거죠. 그래서 P-38은 탑재 엔진이 V1710, 113, 111로 두 개의 엔진으로 표기됩니다. 좌우측 엔진이 성능 동일하지만 좌우측이 서로 다른 엔진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극도로 토크가 억제된 엔진 구성으로 인해서 일단 공중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시점에 전투기가 뒤집어질지 모르는 상황을 상정한 파일럿과 속도에 관계없이 최대 출력으로 싸우는 파일럿은 그 우열이 확실하게 결정되죠. 뿐만 아니라 쌍발 엔진이 뿜어내는 강력한 출력 역시 장점이었습니다. 강력한 엔진을 두 개 달고 거기다 출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터보 차저까지 달았으니 속도는 당대 최고 수준을 보이게 됩니다. 대전 후반기에 등장하는 기체가 빠른 속력을 보이지만 대전 초기에는 속도로선 따라갈 전투기가 없었죠. 특히 태평양 전선에서는 딴엔 빠르다고 까불어대던 제로세는 최대 속도도, 순항 속도도, 최대 제한 속도도 어느 것 하나 따라가지 못했고, 높은 고도에서 멀찌감치서 기총을 쏘면서 급강하는 P-38을 보면서 정면 대응하지도 공격을 피한 후에 쫓아가지 못하고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속도는 2차 대전 후반 유럽 전선으로 가면서 그 우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 떠나서 불세출의 전투기 무스탕이 최대 속도 664km인 P-38 대비 710km를 찍어버리면서 속도의 우세가 끝나죠. 태평양에서도 괴물 같은 프로펠러기 F-4U 콜세어가 등장하면서 시속 700km를 넘는 프로펠러기의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터진 한국전쟁에서는 아음속 제트 전투기의 시대가 되면서 속도의 우위는 완전히 저물게 됩니다. P-38의 덩치가 큰 것은 미 본토를 공격하는 원거리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한 기체이므로 요격 능력에 더해서 원거리 비행 능력이 가능해야 한다는 요구 조건이 그 이유입니다. 중앙의 조종석을 제외하고는 기체 양쪽의 엔진 하나하나가 소형 전투기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탑재 가능한 대용량 연료 탱크로 인해서 항속거리가 무려 2100km라는 무지막지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미국을 경악시켰던 일본의 제로센의 전투기의 항속거리가 2200km, 요격에 특화된 BF-109의 항속거리는 800km라는 것을 감안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항속거리를 보유한 기체인 거죠. 2차 대전 전투기의 끝판왕이자 전략 폭격기의 장거리 호위에 사용된 P-51 무스탕에 비해서는 조금 짧았습니다. 문제는 약간 항속거리가 짧은 데 비해서 무스탕에 비해서 2배 비싼 전투기라는 데 있었죠. 항속거리는 무스탕만으로 충분한데 비용면에서 밀린 P-38은 그렇게 유럽 전선 폭격기 호위 임무에서는 밀려나게 됩니다. 덩치가 큰 P-38이었지만 일본 독일 추축국 전투기를 때렸던 공중전 능력은 나름 매우 뛰어난 편이었습니다. 전투기의 성능을 평가한 능력 중에 하나는 얼마나 빨리 적의 뒤를 잡느냐, 즉 선회 능력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발군의 수준을 가진 일본의 제로센과의 전투에서 둔중하고 무거운 기체를 사용하여 선회력 중심의 꼬리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리한 싸움인 거죠. 제로센은 태평양 전쟁 전에 도입된 기체였지만 전쟁 끝까지도 선회력은 전 세계 어느 전투기에도 떨어지지 않는 발군의 전투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뛰어난 선회력을 가진 전투기와 선회력으로 싸워서 미군의 P-38은 어떻게 우위를 유지했을까요? 그냥 안 했습니다. 선회력 전투는 그냥 안 한 거죠. 처음부터 제로센보다 높은 고도에서 내리꽂으면서 기총을 난사하고 맞으면 격추시키는 거고 안 맞으면 그냥 그대로 내리꽂는 속도를 사용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리꽂은 속도를 다시 고도로 전환해서 제로센을 통해서 내리꽂는 공격을 한 거죠. 그럼 못 맞추고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다른 편대원에게 맡기면 되는 겁니다. 거기다 P-38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날개가 아닌 기수의 기총이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탄착군도 밀집됩니다.
제로센은 어쩌다 한 방만 맞아도 불덩어리가 되는데 P-38을 쫓아갈 수도 없어서 경험 없는 신참 P-38 조종사가 제로센과 선회전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은 P-38의 공격을 피하는 것 이외에는 적극적인 공격적인 동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2차 대전 기체에 비해서 특이하게 생긴 기체는 전쟁에서 사용된 이력만큼이나 많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에 시작된 제트기의 시대로 인해서 퇴역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성능도, 가격도, 임무도 뭔가 조금씩 어중간했으니까요. 하지만 2차 대전 중에 남긴 강한 인상과 이력은 이렇게 현재 미국 최신 전투기 F-35가 라이트닝2라는 이름으로 이어받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엔 P-38의 역사적인 성과 중에 하나,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 격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38은 태평양에서 유럽의 하늘까지, 일본의 제로센과 독일의 BF-109까지 정말 많은 추측국의 전투기와 싸웠고 노르망디 상륙 작전까지 참전했었죠. 전쟁 초기부터 종전까지 사용했으니 그 전과와 역사는 화려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큰 포인트를 찝는 엄청난 기록이 있죠. 바로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 격추 작전입니다. 이 작전을 설명하기 전에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2차 대전의 일본의 작전을 보면 이 인물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2차 대전에 아주 관심이 없으신 분은 진주만 폭격, 미드웨이 해전을 이끈 일본 해군의 장군이었고 단순히 높은 사람이 아니라 거함 거포 시대의 이후 함재기 기반의 항모 전투로 변경될 것을 미리 예측하고 항모 전술을 연구한 시대의 선구자였습니다. 곤조로 똘똘 뭉친 일본의 군사학교를 나왔지만 하버드 대학의 유학생으로 유창한 영어에 그에 더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규모를 누구보다도 절감했고 개전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인물이었죠. 실제로 그가 미국과의 전쟁을 막고 2차 대전의 승전국으로서 일본이 서 있었다면 한국의 운명은 지금과는 크게 다를 것입니다. 영화 2009 로스트 메모리즈에서는 과거로 가서 이토 히로부미의 저격을 막고 일본이 연합군 편에서 전승국으로 한국을 2009년까지 지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일본이 어려운 서방을 받아들이는 노련한 외교를 했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당시 해군 최고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에 준하는 국가의사결정을 다루는 사람이었지만 여러가지 당시의 역학관계는 일본을 태평양 전쟁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워낙 중요한 인물인지라 2차 대전의 태평양 전쟁을 다루는 영화 중에서 전략 수준의 영화를 다룬 영화에서는 거의 대부분 등장한다고 보면 됩니다. 진주만에서 진주와 전폭集団と空軍基地の戦艦隊が集結してます。ぜひとも攻撃目標です。 영화 미드웨이에서 영화 야마토를 그린 아르키메데스 해전에서 적지 않은 비중과 분량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야마모토 이소구로쿠라는 전기 형식의 영화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그 안에서는 곤조에 찌든 꼰대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명장으로 등장하는데 일본이 유일하게 공세적으로 승리한 진주만 전투를 이끈 인상이 크게 남은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은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을 다룬 영상이 아니니까 야마모토 이소로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어쨌건 일본 국민에게 진주만 폭격의 영웅인 사람이 남방해역의 솔로몬섬 일대에 대하여 시차를 오릅니다. 문제는 높으신 분들이 움직일 때면 의전이나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연락을 주고받게 되죠. 물론 암호 통신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일본군의 완벽한 상황에 대한 오판이 두 가지 발생합니다. 첫 번째, 미군이 일본군의 통신을 완벽하게 감청하고 해독하고 있다는 점을 일본군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
진주만 폭격부터 어느 정도 감청에 성공하고 있었던 미군은 미드웨이 공격에서도 일본군의 움직임을 거의 정확할 정도로 예측하고 수적 열세인 항모를 집중 투입해서 일본 해군의 주력 항모를 각계 격파합니다. 이런 일본은 암호 해독뿐만 아니라 일본군이 미국인에게 감청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숨기게 되죠. 일본군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미군이 감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도 한참 전에 알아차려야 하지만 이후까지도 일본군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군이 야마모토 제독의 비행 일정뿐만 아니라 수송기와 호위 전투기의 숫자까지 정확하게 알려주게 되죠. 두 번째, 항속 거리의 문제로 인해서 미군의 요격권 밖에 있다고 판단한 점. 당시에 미군의 일반적인 항속거리 밖에서 야마모토 수송기가 비행하게 되지만 항속거리가 가진 P-38의 신형 보조 연료 탱크는 기존 대비 2배의 연료를 탑재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료 탑재량이라면 도달하지 못할 거리지만 2배의 보조 연료 탱크를 달고 비행이 가능하고 모두 소모한 보조 연료 탱크를 버린 P-38이라면 수송기 정도가 아니라 제로센 대비 압도적인 공대공 전투를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야마모토의 수송기가 이동하고 있게 되는 거죠. 안전하다는 경로는 안전하지 않았고 야마모토의 방문 계획은 장소와 일정 역시 미군에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야마모토의 실수. 호위기 증설에 대한 항공대 지휘관의 건의를 거부합니다. 실제로 위험이 여러모로 없긴 했지만 당시 일본 해군의 항공대는 여러모로 쥐어짜내는 전투를 수행하고 있었고 합리적인 야마모토의 입장에서는 전투 임무가 아닌 전선 시찰에 전투기를 끌어다 쓴다는 것은 여러모로 무리가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간파당한 암호체계, 예상보다 긴 P-38의 항속거리, 통상적인 수준보다 줄어든 일본군의 호위 전투기, 모든 면에서 완벽한 습격이었지만 미군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P-38이 신형 연료 탱크를 탑재해도 항속거리가 아슬아슬했다는 겁니다. 거기다 직선으로 날아가게 되면 일본군의 조기 경보에 발각될 수도 있으니 우회를 하게 되니 그 거리가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먼 거리를 더 돌아서 날아가게 되니 실제로 조우하게 되면 전투를 벌일 수 있는 시간이 15분 이하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상황이 어떻건 무조건 기원해야 되는 조건. 군사작전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서 1시간 지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15분이라는 여유시간은 너무나도 낮은 작전 성공 요소였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상대가 상대인 만큼 실제로 야마모토만 잡으면 일본의 제대로 된 지휘관을 잡을 수 있다는 희망에 미군은 작전을 감행합니다. 무려 14대의 P-38에 항공대 정예조종사를 투입하여 2시간의 초저공 비행 이후 야마모토의 수송기를 발견하고 요격에 들어갑니다. 빠른 제로센과는 다르게 야마모토가 탑승한 G4M 폭격기는 격추되어 버리죠. 공중 선회전으로는 세계 2차 대전 최고 수준의 제로센도 어렵지 않게 때려잡아 버리는 P-38이 일본의 G4M 폭격기를 잡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폭격기 2대를 격추시킨 미군 전투기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내빼버립니다. 주변 부인 비행장에서 일본의 전투기가 전투 상황을 확인하고 요격을 위해 출격하지만 임무를 완료한 P-38은 주특기 고속 비행으로 이탈하게 되고 절대적인 속력에서 열세인 일본 전투기는 이륙 후 단 한 대의 추가적인 P-38의 요격도 실패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미군은 P-38 1기를 잃고 일본군은 G4M 2기 이외의 제로센의 손실은 실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불필요한 전투를 수행할 이유가 없는 미군은 제로센의 킬마크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G4M에 일본 해군의 최고 인적 자산인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이 탑승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죠. 추락 전에 이미 P-38이 사용한 기관총의 명중에서 이미 사망한 사태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측입니다. 불과 1분도 되지 않는 공중전에서 미군은 일본 해군 최고 사령관의 사살이라는 막대한 전과를 얻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전과를 얻어내는 데는 P-38이라는 기체의 특성이 중요한 성공 요소였습니다. 항속 거리로만 따지자면 보조 연료 탱크를 탑재한다면 P-38에 뒤지지 않는 F-46 콜세어가 있었지만 당시 콜세어는 항모 운영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공중전 능력에서는 해군 항공대에 약간 떨어지는 해병대 항공대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분 남짓 제한적인 전투시간에 효과적인 화력을 투사해서 목표를 격추하기 위해서는 기수에 집중된 화력 투사 능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긴 항속거리,
집중적인 화력 투사, 임무 완료 후 신속한 이탈 능력. 임무에 필요한 거의 모든 조건을 가진 P-38을 이용한 미군의 작전은 성공이었고 일본은 태평양 전쟁 이후 가장 중요한 지휘관을 잃게 됩니다. 작전 이후 일본은 야마모토를 운구하기 위해서 야마토급 2번 무사시를 사용합니다. 그만큼이나 그의 능력은 일본 국민에게 그 상징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지 반세기가 한참 지난 후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2차 대전 전범들의 신사는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전범 국가의 전범으로 선고를 받을 확률이 너무나도 높은 야마모토였지만 일견 합리적인 부분도 여기저기서 보이네요. 그리고 작전이 끝난 이후 감청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미군은 사후 작전에도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작전에 대한 발표도 일상적인 수준으로 공중경 수준으로 짧게 하고 작전 이후에 지속적으로 작전 지역으로 전투기를 보내서 쌔뻑으로 야마모토를 격추시킨 것처럼 행동하죠. 야마모토의 사망 발표 이후에도 미군은 사망 사실과 공중전의 연관성을 끝까지 발표하지 않습니다. 일본군은 진상조사를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하지만 끝내 밝혀내지 못하고 2차 대전의 종전을 맞습니다. 실제로 미군이 감청을 통해서 야마모토의 비행 일정을 알아내고 격추시킨 것을 일본이 안 것은 2차 대전 이후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군사적인 역량에서도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경제적으로 밀린 것뿐만 아니라 정보관리 역량에서도 일본군은 미군을 따라가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2차 대전 중에 미군은 뛰어난 정보력을 바탕으로 발굴한 첩보를 전과로 이을 수 있는 실제적인 P-38 같은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도 했죠.